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좀 간단하게 음미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플라톤에서는 이제 그 상승이라고 하는 길을 심포지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이라고 하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들인가? 물론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주제는 이제 아름답지 않은 것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가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고, 그거를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에로스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상승을 이끌어 가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철학의 길라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좀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움을 모방하고 있는 것, 또는 이제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서 출발해서 진정한 이제 아름다움의 바다로, 또는 이제 그 아름다운 그 자체로 가게 되는 이 과정들을 이제 상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이제 서양 철학의 근본적인 태제는 뭐 지식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고양된 삶 또는 이제 상승하는 삶,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보지 못하는 이런 어떤 측면들 속에서 그 안에 잠겨져 있는 또는 이제 숨겨져 있는 이런 어떤 상승의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철학의 길라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팔레론 집에서 시내로 올라가는, 아테네 시내로 올라가는 그 과정들을 묘사하면서 이제 플라톤이 극적인 장면들을 소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도 이제 마찬가지고 뭔가 계속해서 좀 높은 이상을 추구하며 올라가야 될 그런 어떤 의무나 삶의 태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또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 또 자아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관찰이 아니다 기억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208A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밑에서 9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시면, 학습은 떠나가는 기억 대신 새로운 기억을 대체함으로써 동일한 지식으로 보이도록 우리의 지식을 보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지식을 의미하고 있고, 지식을 이제 터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떠나가는 기억과 새로운 기억, 이것들이 이제 보충이 됨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동일한 지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지식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자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실을 관찰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어떤 마음 속에 있는, 우리 내면성 속에 있는 어떤 요소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되새기고 그것들에 대해서 음미하는 거.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음미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미라고 하는 말은 이제 examin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검토하는 것들이죠. 진짜 그런지 아는지. examination. 진짜 그런지 아닌지 그것들을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도덕 또는 윤리 또 철학적인 문제들이 답이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검토해야 되는, 음미해야 되는 이런 어떤 순간에 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류노스케 소설 중에 라쇼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그 라쇼문이 해안 시대 지금 교토의 성문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시체를 이제 내다 버리는데, 그 내다 버리는 장면 속에 이제 한 하인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방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걔가 이제 거기서 밤을 어떻게 새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막 푸시럭푸시럭 소리가 나요. 가서 이제 봤더니 한 노파가 죽은 시체의
여자인데 여자 시체에 머리를 막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엄청 화가 나가지고 가서 할머니 보고 뭐 하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여자 머리를 뽑아다가 가발을 만들어서 팔려고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할머니가 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내가 이렇게 해도 이 시체를 훼손해도 마땅하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뱀을 잡아다가 썰어가지고 말려서 이게 생선이라고 군인들한테 팔았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역병에 돌아가지고 죽은 거다. 잘 죽었다. 그래서 이 잘 죽은 여자의 머리를 뽑아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거에 대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인이 그러면 너는 네가 한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안 느끼는 거라면 나도 너한테 어떤 행위를 하든지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할머니 기모노를 다 뺏어다가 또 달아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까지가 이제 소설인데 한 4페이지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물음이 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악으로 뭐라고 하죠? 응징을 해야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가 또는 그렇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거기서 다루고 있는데 자, 뭐 답은 여러 가지죠. 답은 여러 가지고 이제 뭘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이제 세계관에 달려 있는 건데 자, 류노스케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물음 자체가 문학 작품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물음 자체가 항상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정말 이제 선인지 악인지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인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넘어가서는 안 되고 계속 그 음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여기 소크라테스가 이 아폴로도로스의 이제 입을 통해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뇌에 새기는 거 계속해서 이제 기억을 새롭게 하고 그거를 되새기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지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의 개념, 그 인식론에서 이야기하는 뭔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냐, 지구는 둥글다,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대적인 어떤 관찰에 기반하고 있는 지식 개념이라면 지금 이제 이 아폴로도로스 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이제 그 지식, 이걸 이제 참된 지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좀 비교해서 그것은 삶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 계속해서 이게 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성이 바로 근본적인 형태의 이제 지식이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묻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형태의 그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이 세계에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 상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했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아리스토데모스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11페이지 보시면 113페이지 173의 B에 보시면 이제 아리스토데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퀴다테나이온 출신이고 항상 키가 작고 항상 맨발로 다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 그림자처럼 우리가 뭐 가방못질하고도 할 수 있는데 그림자처럼 이제 따라다니는 신자 중에 하나였죠. 아폴로도로스도 마찬가지였고 아폴로도로스는 이제 3년 동안 소크라테스를 찾고 다니는 이제 사람들이었는데 소크라테스도 이제 이 아리스토데모스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키가 작고 매부리 크고 또 항상 신발을 신고 가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리스토데모스는 대화에 끼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가톤의 집에 가서 이제 초대를 받진 않았는데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이제 초대받은 것처럼 그 집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죠. 자,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자, 소크라테스를 흠모하고 소크라테스를 모방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외적으로는 닮았어요. 키도 작고 신발도 신고 다니지 않고 그런데 막상 소크라테스처럼 뭔가 논의를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내적인 면은 전혀 소크라테스와 닮지 않았던 그런 어떤 측면들을 지금 여기서 플라톤이 하나의 모습으로서 이제 형상화시키고 있는 것들이죠.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화자로서 아폴로도로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둘 다 이제 소크라테스의 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에라스테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에라스테스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를 열렬히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뭘 사모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단순하게 이제 외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내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그 하나의 커다란 차이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제 아폴로도로스가 173의 D 보시면 이제 돈을 버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죠. 너희들은 이제 아무런 대단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소크라테스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는 이제 영혼을 돌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혼을 돌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어떤 대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어떤 강렬한 메시지를 아폴로도로스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사업가들에게 니네들은 이제 돈만 추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모르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니네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굉장히 불행한 사람처럼 보일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소크라테스의 그 말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인용을 하고 있지만, 이 아폴로도로스가 정말로 이제 이 소크라테스처럼 제2의 철학자라든지 아니면 위대한 철학자로서 활동을 했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앵무새처럼 그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암기하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앞에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냥 외적인 모방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지난 학기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트겐슈타인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비홀드, 보라든지 아니면 액션, 실천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론적인 어떤 틀들을 터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의 명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것이니까 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비트겐슈타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맥락에서 보면 뭐 현대판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굉장히 환멸을 느끼고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있던 교수들, 뭐 러셀 위주로 해서 수많은 어떤 교수들이 입만 살아 있어요. 자, 입만 살아 있고 실제적으로는 뭐 무엇든지 뭐 다른 윤리학 교수들도 논문은 굉장히 잘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윤리적이 못하는, 되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윤리학 전공자는 정말 비윤리적인 사람들이고 사회학 전공자들이 정말 비사회적인 사람들이고 뭐 이런 우스갯소리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학문적인 세계 안에서만 갇혀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그런 삶들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이제 아폴로도로스라든지 아리스토데모스 이런 사람들로 지금 형상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외면적인 모습은 닮아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적인 모습, 또 진지한 삶의 실천,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고 자신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보였었죠. 그리고 이제 그게 신이 자신에게 맡겨준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 밑에 있는 다른 많은 제자들은 이제 플라톤을 제외하고 그런 어떤 실질적인 삶들을 보지 못했다, 실질적인 삶들을 살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폴로도로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중상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면, 자, 소크라테스는 이제 항상 그 방법이 자, 역설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설. 자, 에이로니아, 에이로네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이제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이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탑 사인이 있는데, 스탑이라고 사인이 있는데 여기서는 또 스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논스탑. 자, 그러면 스탑과 논스탑이 있으면 헷갈리기 시작하죠. 뭐가 진짜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그림도 있을 거예요. 뭐 이게 파이프 그림이 있는데, 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스냅바 삐프라고 되어 있는.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파이프 그림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이론이에요. 이게 역설이죠. 다시 말하면, 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X다 Y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상황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있고, 그런 상황들에 마주쳐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주장하고 있는 이제 반어법 또는 이제 역설의 철학적 방법론이에요. 이걸 이제 소크라테스는 삼파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이제 방법론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그 안에서 자신의 기억으로부터 뭔가 고귀한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어떤 시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12페이지에 나오는 아폴로도스는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중상적인 발언을 하죠. 니네는 안 좋아. 니네는 인생 실패했어. 니네는 끝이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거나 매도하는, 자, 이런 어떤 방식이 소크라테스의 기본적인 그 철학적 하는 방식과 다른 거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긴 하지만 실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을 위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뭔가 참된 지식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배우지 못한 측면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철학과 들어가지고 정말 이제 그 기분 상하시는 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해, 철학과 사람들은. 탁과에 비해서 전혀 존중하지 않고, 아, 이게 뭐 이게 논리적인 뭐 방법이다, 훈련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그 뭔가 이제 굉장히 무차별적인 난사를 벌이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폴로도로스처럼 이렇게 그냥 중상을 하면 안 돼요. 너는 바보야, 너는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소크라테스처럼 어떻게든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불러일으켜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그 사람만의 어떤 독특한 특성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것들을 도와주는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삼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지식이 낳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거지. 그게 소크라테스 방법이지. 여기서 아폴로도로스처럼 니네 무식해, 니네 철학 모르니까 바보들이야 라고 선언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과 아예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불행하는 어떤 측면이 이제 놓여 있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그 앞에 향연에서 서론에서 지금 플라톤이 하나의 어떤 극적인 문의 장치로서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아리스토데모스가 이제 길을 가다가 소크라테스를 만나게 되죠. 174부터 A부터 소크라테스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희한하게 또 하고 나와요. 뭘 하냐면 목도 하고 신발도 신은 채 지금 거리에 서성이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절대 신발을 신지 않는 자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신발을 신고 또 목욕도 하고 깨끗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죠. 이유가 뭐냐면 아가톤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아가톤이라고 하는 지금 자신을 초대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도 보면 뭔가 이제 그 고상한 또는 이제 고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준비물이라든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통령을 만난다, 뭐 미국의 국무장관을 만난다고 생각해서요, 그냥 쓰리파에 삼선 쓰리파에 빤스만 입고 가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굉장히 좋은 사람 또는 훌륭한 사람, 뭔가 자신이 기대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치장을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이제 여기 무대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 목욕도 하고 평소에는 별로 이제 목욕도 안 할 거고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 왜냐하면 이제 뒤에 가다가 디오티마와 이제 조를 하면서 뭔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려고 준비를 했었고 또 아가톤이라고 하는 귀족의 집안에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금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나름대로 많이 준비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강사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하는데 그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그냥 후줄근하게 들어가면 애들도 선생님들을 그냥 후줄근하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옷 입고 하고 가장 좀 세련되게 해서 강의를 들어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몇 명 되지 않아요. 너무 편해요, 지금 대학에서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 이건 이제 상징적인 거니까 철학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걸고 있는 게 뭔가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죠. 내가 뭘 걸고 있는가. 그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메가스터디, 제가 이제 틱톡 보다가 메가스터디 손준 사장이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공부 잘하는 이유 손준 씨가 얘기하는 게 80%가 DNA라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하거나 성실히 하거나 그건 두 번째예요. 나머지 20%. 지금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80%가 뭐 혈적이 좋은 사람들. 대부분 노벨상 탄 사람들 보면 3대 이상 다 그 집안에서 그 학문들을 하고 있는 거죠. 물리학을 하든 화학을 하든 뭐 의학을 하든. 그런 집안에서 거의 물리학자가 나오지 그런 집안이 아니면 여기에 도달하기 되게 힘든 거죠. 이건 뭐 100% 사실이에요. 100%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95%가 손준 씨가 얘기했는데 95%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해라, 노력해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스카이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하버드 예일 가는 애들은 다 이 DNA가 출중한 애들, 타고난 애들, 뭐 딱 사전만 보더라도 요여지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좋은 대학에 가죠. 근데 95% 중에 이제 95%인데 그러면 이제 5%가 비잖아요. 이제 5%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딱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 알아요? 예? 돌연변이? 자, 95%는 절대 안 변하는데 그 중에 그 사람들 제외하고 5%가 변하는데 5%가 변하려면 목숨을 걸라라고 얘기해요. 목숨을 걸면 바뀐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뼈를 깎으셔야 되고 뭔가 헌신을 하셔야 돼요. 뭔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죠. 뭔가 얻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소크라테스가 평소 때는 전혀 뭔가 보여주는 게 없었는데 이 철학적 담론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목욕도 하고 신발도 벗으면서 신발도 신으면서 자신이 이제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탈출구들을 모색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멋을 부리고서 어디를 가시냐라고 이제 묻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이제 군중을 두려워해서 그의 축하 행사를 피해 나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슬픈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소크라테스는 나중에 그 399년에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죠. 그 언도를 받게 됐던 이유들이 아테네에 이제 해악을 끼쳤다라고 하는 이유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테네의 신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테네의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라고 하는 거인데 자 그런 얼토당토 않는 이제 죄목을 뒤집어 쓰고서 이제 사형을 언도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장 무섭게 달라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따랐던 군중들이었죠. 이제 뭐 예수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전복시키는 사람들은 이제 이 군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미래 자유론도 보면 거기서 이제 다수의 폭정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다수의 폭정.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게 폭정이다. 왜냐하면 어떤 다른 의견, 다른 생각들을 전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의견, 다른 생각들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아테네의 신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다이몬이라고 하는 자기 내적인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새로운 신흥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다신교,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걸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죠. 왜냐하면 뭐 올림포스 12신들을 비롯해서 모든 신들이 전부 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들을 이제 감행을 많이 하죠. 제우스도 보면 날마다 바람 피고 돌아다니고 헤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신이 정말 정의나 공의를 집행해야 될 신이 어떤 그렇게 굉장히 부정한 일들을 할 수 있는가? 그건 신이라고 볼 수 없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올바르고 우리에게 정의를 선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대중들은 그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대중이 실질적으로는 소크라테스를 이제 잡아 가두고 또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28인가요? 27인가요?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플라톤이 나이예요. 얼마나 이제 피가 끓어오르겠어요.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나올 텐데,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소크라테스 변론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이제 데이노스, 자, 무시무시한 그 레토르라고 이야기하는데, 레토르라고 하면 이제 뭐 수사학자, 뭐 수사술, 뭐 연설가 이런 말이죠. 이제 무시무시하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반론을 던지면서 나는 이제 무시무시하게 말한 기억도 없고 난 그런 지식도 갖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나를 무시무시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짓 선동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 법정에서 이기려고 그런 어떤 권모 술수들을 이용한다라면 자신은 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진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약한 논증을 강한 논증으로 바꾸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아리스토파네스에서 나오는 소크라테스의 또 죄목 중에 하나였어요. 약한 논증을 강한 논증으로 바꾸는. 자, 이게 뭐냐면 말이 안 되는 것을, 자, 거짓말 또는 미사여구를 통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논증을 만드는 사람을 소크라테스라고 이제 비방을 하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제 변호사들이었죠. 지금 변호사들 뭐 좋은 소리 듣는 변호사들은 잘 없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뭐 유전무죄, 뭐 무전무죄 이렇게 판결이 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전혀 이런 어떤 그 동요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어떤 신념들을 따라가면서,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진실을 말하겠다라는 거, 평생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첫 번째 줄에서 우승 기념에 군중을 두려워해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소크라테스의 사후에 플라톤이 이제 이 글을 작성하면서 어떤 그런 굉장한 분노를 느끼면서 이런 좀 글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왜 군중이 두려운 존재인가? 그건 바로 이제 아그니아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죠. 어리석음.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은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소크라테스 변론에서 그 얘기하죠. 자기 친구인 카이레폰이 델포이 신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누가 지혜로운가라고 이야기할 때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신탁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는 절대로 지혜롭지 않은데 왜 나를 지혜롭다고 하는가? 그래서 신의 신탁에 틀렸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정치인, 시인, 장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사회적인 엘리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모른다라고 하고 그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반면에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면에서 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가장 큰 전체라고 생각해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지식에 대해서 절대성을 부여하는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이게 틀릴 수도 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 사람보다 한 수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어떤 지식들을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가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뭔가 한 단계 올라가고 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또 내 생각을 바꿀 의향이 있다. 또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내가 듣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삶의 태도들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열려 있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제가 수용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비판적 사고이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너의 주장은 틀렸어 뭐 너는 완전히 뭐 바보야 뭐 이렇게 몰아가는 어떤 중상이 그런 비판적 사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하고 그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틀릴 가능성들 또 자신이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무지한 어떤 군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데모스를 이제 만나게 되죠. 근데 이제 아리스토데모스는 이제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이제 자신을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속담을 제시를 하는데, 자, 훌륭한 자는 훌륭한 자들의 연호에 자발적으로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이거는 뭐 초대받지 못한 좋은 사람은 하찮은 사람의 만찬에 간다라고 하는 이제 그 속담을 바꿔 놓은 것들인데 이게 좀 약간 말장난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훌륭한 자라고 하는 게 이제 아가토스거든요. 자, 첫 번째 훌륭한 사람은 이제 아가토스고 두 번째는 그리스 말로는 차이가 나는데 이제 여기가 장모음이 와요. 장모음이 와가지고 이제 아가토스고 아가톤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가토스의 복수형이 아가톤이에요. 아가톤인데 이게 또 고유명사로서 지금 여기 글에 나오는 아가톤의 이름하고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릴 때는 이제 그 좋은 자들 또는 훌륭한 자들의 복수형으로 쓸 때는 아가톤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액센트가 오고 아가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 이제 액센트는 여기에 와요. 근데 글을 쓸 때는 저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자, 그래서 이제 말장난으로 해서 자, 훌륭한 자는 훌륭한 자들의 연회에 자발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훌륭한 자는 아가톤의 연회에 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조금 이제 그리스어를 이해를 하셔야 이해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그 뭐라고 하죠? 그 말장난, 자, 이런 어떤 말장난이 실질적으로 이제 지식인들의 가장 최고의 유희 중에 하나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백훈 선생님 잘 아시는데 뭔가 이제 많이 알고 있어야 이게 말을 비틀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모르면 잘 이게 왜 웃기는 거지. 근데 나중에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 아리스토데모스를 초대를 해서 같이 가게 되죠. 같이 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만찬에 이제 초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왜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썼을까라고 하는 거를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토스라고 하는 말이 자 이제 말장난 한 이유는 따로 존재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자, 이 조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 외적인 조음, 특별히 이제 이건 이제 외모죠. 계속해서 지금 외모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에로스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랑한다라고 할 때 뭐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예쁜 거. 그래서 계속 동성애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동성애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도 그 에라스테스라고 하는 게 이제 성인 남자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성인 애인이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에로메노스는 이제 그리스 말로 에라오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랑의 수동태예요. 사랑을 받는 사람. 이거는 소년이에요. 소년. 그래서 에라스테하고 에로메노스하고 나오는데 둘이 짝짝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에로메노스가 그러니까 아이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그 한 13세 이하의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체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지금 테바이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스파르타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항상 전쟁 상황이잖아요. 전쟁 상황이니까 여자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매력을 이끌어가는 것들은 항상 전투에 있는 이런 어떤 아이들이 동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동성애가 이제 발달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이제 외적인 측면에서 그런 신체적인 특징으로서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자 내적인 특징으로서 그 사람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조음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인 것으로서는 칼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로 써도 되죠. 또는 내적인 품성으로서의 그 아름다움 조음을 아가토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훌륭한 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가톤의 집에 간다고 할 때 아가톤도 마찬가지고, 왜 지금 아가토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빈번하게 앞에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 조음을 정의할 것인가, 신체적인 조음인가, 그러니까 육체적인 조음인가,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성적인 매력들을 지칭을 하고 있죠.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어떤 조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무대적인 장치로서 지금 이런 용어들을 계속해서 누적시키면서 언급을 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뜬금없이 이제 이런 어떤 속담이 나오고, 또 왜 다른 사람의 집도 아니고 아가톤의 집을 가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일정한 형태의 이제 틀들 속에서 이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아리스토데모스든지 뭐 아폴로도로스도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도 저런 이제 신체적인 조음, 의적인 조음은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발도 없고 매부리 코이고 들창 코이고 키가 작고 누가 봐도 이제 전혀 아름답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아리스토데모스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제 뒤에가 나온 알키비아데스가 좀 그런 유형이었어요. 알키비아데스가 되게 이제 약간 굉장히 섹시한 남성으로서 굉장히 섹시한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저게 지금 신체적인 조음, 또 이제 또 역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렇게 생기는 게 아니죠. 고귀한 신분만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킬레우스도 보면, 아킬레우스도 이제 그 영웅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반신반의이기도 하지만 아킬레우스의 머리가 금발이에요. 금발이고 또 키가 크고 이제 굉장히 잘생긴 사람들이죠. 누가 봐도 영웅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 조건, 아주 우월한 신체적 조건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아가토스인가, 그게 조음인가, 이런 물음들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들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소크라테스는 기본적으로 그것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은 어떤 내적인 특징으로서 내면성 또는 우리의 어떤 영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가토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면 이제 저기 칼로스하고 아가토스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인생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이 계속해서 이제 신랄과 날실처럼 이제 이렇게 엮어져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나오지만 가장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육체적인 아름다움이죠. 딱 이제 지나가면 뭔가 정말 이제 아름답고
저도 이제 많이 혼나는데 공항에 가면 진짜 이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짜잘한 사람만 보다가 유럽 공항에 가면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진짜 금발에 막 180, 190, 저 집사람도 183인데 그런 사람들이 쫙 지나가면 아니 눈이 안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뒤통수한테 딱 맞죠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생식세포를 갖고 있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신체적인 조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소크라테스는 이제 이 상연을 통해서 그것이 일정 부분의 한계가 있고 거기서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일단 앞에서 이런 어떤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한 형태의 지금 이야기들을 던지고 있죠. 그거 이제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이 이 13세 이상, 아니 13세 이하의 어떤 아이들에 대한 그런 어떤 성적 욕구,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부질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자, 아리스토데모스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제 신발도 신지도 않고 목욕도 하지도 않고, 자, 아름답지도 않는데 지금 아가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요. 자, 이제 아가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은 신분적으로 굉장히 고귀하고 아름답고 신체적으로도 아름답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비극 경연대회에서도 또 상금을 받고 승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어떤 조음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비교를 해주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상승이라고 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를 또 형성화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못생긴 아리스토데모스가 신발도 안 신고 더럽고 아름답지도 못한 애가 지금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길라잡이와 같이 굉장히 잘생기고 잘났고 뛰어나고 숭고한 아가톤의 집에 가는 길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소크라테스의 역할, 또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에로스의 역할이 어떤 것들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거를 203C로 한번 가보세요. 예, 86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에로스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포로스하고 페니아라고 하는 두 신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85페이지 이제 203B에 보시면 이제 그 아프로디테가 태어났을 때 신들이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근데 거기에 이제 포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이제 포루스라고 하는 말 자체는 풍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풍요라고 하는 이제 말인데, 이제 85 그 주도 보시면 길, 방도, 방책, 수단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풍요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애가 술을 엄청 많이 먹어요. 술을 이제 엄청 많이 먹고 뻗었는데, 그때 이제 페니아라고 하는 또 여신이 들어오죠. 자, 페니아라고 하는 말은 가난이라는 말이에요. 가난이라는 말인데, 얘가 이제 구걸하러 왔죠. 구걸하러 왔는데 구걸하러 돌아다니다가 이제 포루스를 만나게 돼요. 근데 포루스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멋있고. 그래서 이제 둘이 손을 잡죠. 그러다가 이제 에로스가 태어난 거예요. 자, 굉장히 풍요의 아버지와 그다음에 가난의 어머니 페니아 사이에 이 에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에로스는 중간자적인 특징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C 가운데 보면 에로스는 포로스와 페니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운명에 놓여 있어요. 첫째, 에로스는 언제나 가난하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부드럽고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는 딱딱하고 거칠고 맨발이고 집도 없습니다. 지금 아리스토데모스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자, 그래서 그는 땅바닥에 누워서 자고 대문 밖이나 길바닥에서 노숙을 한답니다. 이것들은 다 어머니로부터 타고 태어난 것들이죠. 어머니의 본성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항상 결핍과 함께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또 아버지의 피가 또 흐르고 있어요. 고귀한 신분이죠. 에로스는 아버지를 닮아 모든 아름다운 것들과 좋은 것들을 얻으려는 계략을 마련하지요. 그래서 그는 용감하고 대담하고 활기차고 유명한 사냥꾼이고 언제나 새로운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그는 지식을 열망하며 그것에 능숙하고 평생 동안 지혜를 사랑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에로스가 이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은 굉장히 가난하고 헐벗고 아름답지 않지만 또 자신의 한쪽 부분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만 보면 미치는, 그래서 그런 어떤 지혜를 배우고 싶어하는 어떤 특성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포르스와 페니아의 아들로서 에로스가 갖고 있는 이제 이런 성품인데, 이게 이제 철학의 이중적인 성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아리스토데모스가 왜 아가톤으로 집으로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설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이런 어떤 이중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굉장히 저열하고 비열하고 추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어떤 세이코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신적인 요소가 우리에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항상 이 낮은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보다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인간의 이제 이중적인 특성.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제 DNA라고 하는 생식세포가 있지만, 그래서 항상 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떤 그 열애나 뭐 이런 어떤 사랑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만, 또 동시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숭고한 사랑, 우리가 이제 플라톤적인 사랑,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 이제 그 화양 영화라고 하는 영화 보시면 거기에 이제 차오하고 여자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예, 둘이 나오는데 영화 1시간 반 정도 지나가는데 한 번도, 네, 장마랑 나오는데 한 번도 안 자요. 그러니까 둘이 엄청 사랑해요. 누가 봐도 지금 이 둘 다 유부남과 유부녀인데 엄청 사랑하는데 전혀 호텔까지는 가는데 손도 안 잡아요. 계속 이제 헤어지는 훈련만 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헤어지는 나오고. 밀란 쿤데라의 소설 보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거기 보면 이제 쿤데라가 외과 의사잖아요. 근데 그 소설에 200명의 여자를 자신이 탐구했다라고 얘기해요. 200명의 여자가 흥분할 때 어떻게 흥분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신이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쿤데라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식세포에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반면에 화양 영화에서 나오고 있는 그 차우는 그런 생식세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승화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만 승화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 정말 승화하려고 됐을까요? 전 승화는 절대 아니라고. 나서지 마요.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이제 에로스처럼 이 두 가지의 특성들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포르스와 페니아라고 하는 두 가지 특성들, 굉장히 가난하고 헐벗고 또 동시에 풍요롭고 아름다운 이 속성들이 우리 안에 이제 내재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서 아리스토테모스를 이제 그 아가톤의 집으로 이끌고 가는 형태로 지금 이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렇게 이제 가다가 갑자기 이제 소크라테스가 길에서 머물게 되죠. 이제 신들림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접신 상태에 이제 놓이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소크라테스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상태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테모스 보고 먼저 가라, 아가톤의 집에 먼저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이제 옆집에 그 문간 앞에서 이렇게 신들림을 받다가 나중에 이제 아가톤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그 17페이지 175C에 보시면 아가톤이 소크라테스를 이제 맞이하고서 자신의 옆에 자리에 앉으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17페이지 밑에서 했는데 5번째 보시면, 제 옆에 앉으세요 소크라테스, 당신과의 접촉을 통해서 문 앞에서 당신에게 떠오른 지혜 조각을 저에게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뭔가 지금 이제 접신 상태에서 어떤 엄청난 지혜를 받았을 텐데, 그거를 나에게 이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옆에 있으면 그것을 옮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18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시면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 우리가 서로 단순하게 접촉할 때 지혜가 우리 가운데 더 가득한 사람에게서 더 비어있는 사람에게로 흐르게 되는 거라면 말일세. 마치 컵 속에 물이 털실을 타고 더 가득한 컵으로부터 더 빈 컵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말이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이 주장은 뭐 이제 저희가 첫 시간에 이제 뭐 자아 정체성과 관련해서 인간의 어떤 본성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도 해석이 되고, 자, 여기서는 이제 또 이제 무대 장치로서 자,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과연 이 덕이라고 하는 것,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탁월성, 그 뭔가 이 귀족적인 본성이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그 덕의 교습 가능성,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신체 접촉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포인트로 두고 있죠. 포인트로 두고 있는 건 이제, 자, 뭐 남녀의 신체 접촉이든 이제 뭐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이든 이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 뭐 감정의 교류라든지 아니면 지혜의 교류가 과연 이제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던지고 있고, 소크라테스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나 지식이나 이 아레타라고 하는 이 훌륭한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본성적인 측면들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자, 동성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에라스테스하고 에로메노스하고 자, 교육적인 효과를 갖는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 관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에라스테는 성인 남성이고 에로메노스는 이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 자신보다 훨씬 더 출중한 사람을 흠모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배울 점을 갖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제공하고 그것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고대 그리스가 갖고 있던 이 동성의 기본적인 룰이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래요? 그런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지혜가 옮겨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동성애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울적인 것인가. 자신의 어떤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이를 훈육하거나 아이에게 기본적인 어떤 좋은 성품들을 저렇게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저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176A에서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술을 마시는 이제 의례들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파우사니아스가 18페이지 마지막 줄 보시면 파우사니아스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술을 마셔야 되는지 이것들을 이제 묻고 있죠. 그 묻는 이유는 이제 이미 그 전날 사람들이 너무 이제 과음을 해가지고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틀째 이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뭐 그리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술을 정말 좋아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의리 때문에 마시는 거죠.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타서 마셔야 되는데, 이제 하루 정도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도 끊임없이 또 이렇게 술을 마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19페이지 마지막 두 번째 줄 보시면 소크라테스는 이 문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아무리 술을 먹어도 절대로 지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중까지 새벽까지 술 마시고 벌떡 일어나서 마지막에 나간 사람은 다 자는데 소크라테스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가 절대로 술 취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었는데, 자,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진짜 인간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건 뭐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아니면 정말 이제 소크라테스 존경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이제 많은 사람들은 다 술 먹고 떡이 됐는데 소크라테스만큼은 전혀 그 술 취하지 않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신적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기본적으로 아리스토데모스처럼 이제 못생겼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적인 특성은 굉장히 강직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가톤도 그렇고 많은 이제 귀족들이
뭐 알키비아데스도 마찬가지고 과음을 하면서 이제 과음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뭔가 나사가 풀리고 그래서 이제 내면적인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특성들이 이제 강한데 소크라테스는 한결 같았다는 거죠. 아무리 주변에서 자신을 욕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뭐 핍박을 하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면서 뭔가 이제 해롱해롱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신념들을 전혀 놓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기 전에도 아폴로도스가 자기가 이제 보석금을 낼 테니까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도망가지도 않죠. 그리고 자신은 오히려 아테네 사람들에게 해악을 베푼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내가 잘 지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영빈관에 초청을 해서 환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그 아테네 시민들에서 입장에서 보면 별난 별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크라테스의 기본적인 특성은 일관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선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몸소 그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소크라테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어떤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7의 A로 넘어가시면 이제 2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에로스의 송가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177A부터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많은 신들에 대해서 이제 송가나 찬가들이 이루어졌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유독 이 에로스, 이 사랑의 신에 대해서만큼은 찬미가 칭송을 해놓은 시들이 이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제 에로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왜 이제 이런 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이제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이제 22페이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위에서 둘, 넷, 다섯 번째를 보시면 이제 소금에 대해서도 뭔가 칭송 또는 송가를 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안 나오는데 뭐 이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땡벌에 대해서도 또 찬사를 짓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에 보시면 왜 이 위대한 신인 에로스에 대해서는 뭐 소금이나 땡벌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지어 놓는데 왜 에로스에 대해서는 이런 송가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위에서 둘, 네 번째 줄 보시면 이제 나는 이제 언젠가 지혜로운 사람이 쓴 이걸 이제 저는 이제 직역을 해놨는데 소피스트예요. 소피스트는 이제 자기 신들을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이 사람이 뭐 폴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주석가들의 주장이 있는데 뭐 앞에 있는 프로디코스라든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폴리크라테스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왜 소금이나 땡벌에 대해서 이 찬양 시들을 적어놨을까라고 하는 이제 물음이 들 수 있죠. 그리고 왜 에로스에 대해서는 찬사가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반어적인 의미로 소크라테스가 이런 어떤 소피스트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소피스트들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데 자, 실질적으로 인생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굉장히 일상적인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소금이라든지 땡벌이라든지 뭐 자갈이라든지 돌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인데 자, 소피스트들은 굉장히 뛰어난 형태의 문학적인 기교를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어구나 이런 어휘들을 통해서 자, 소금이나 땡벌이나 이런 어떤 조약돌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를 하는 거죠. 자, 묘사함으로써 내가 이 정도 문학적 재능이 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무것도 아닌 거를 가지고서 엄청나게 훌륭한 것으로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송가나 송씨 같은 경우에는 소크라테스가 봤을 때 또는 이제 플라톤이 봤을 때 굉장히 전시적인 뭔가 그 쇼 윈도우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담겨져 있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사랑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절제라든지 이런 어떤 그 삶의 원칙이나 가치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소피스트들이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자, 또 소금이라고 하는 그 유용성,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척도라든지 그런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소크라테스의 기본적인 주장은, 자, 우리가 진정으로 철학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소피스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문학적 기교라든지 어떤 그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용성, 자, 이런 것들을 찬사의 대상으로 삼거나 또는 그것들을 뭔가 문학적인 기교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중요한 대상,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소크라테스는 그 중요한 대상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 자,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우리가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얘기죠. 물론 이제 델포이 신탁에 있는 말이긴 한데, 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찰하는가, 우리 삶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것들을 던지고 있죠. 근데 많은 소피스트들은 정말로 정작 중요한 나 자신에 대해서는 탐구하지 않고 소금이라든지 뭐 땡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있고, 자, 또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마지막 줄 보시면, 저 177회 이제 D 보시면, 자,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에로스를 찬양하되 가장 아름답게 이야기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로스가 무엇인지를 찬양할 때 뭔가 에로스의 사실적인 측면, 에로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측면을 고찰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에로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거를 수식하기 위한 뭔가 아름다운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정반대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그것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이제 로건 디도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건 디도나이. 자, 로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뭐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디도나이라고 하는 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X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로건 디노다이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사실, 본질, 가치들에 대한 탐구를 한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제 논증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자, 소피스트들처럼 이 X에 대해서 뭔가 화려하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것이 돋보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의과 수술이나 아니면 뭔가 철학적인 분석처럼 그런 어떤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이것의 본질에 들어가서 이것이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의 그 중요성들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로건 디도나이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대상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대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또 다른 고찰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198의 D를 보세요. 72페이지. 자,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비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가톤의 이야기에 대한 비판이에요. 아가톤은 이제 비극 경연대회를 우승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화려한 형태의 수사적인 어법들을 썼겠어요. 뒤에서 이제 저희가 다루겠지만, 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D를 보시면, 자, 그리고 사랑에 관한 한 내가 해박하다고 말하면서 내 차례가 되면 자네들과 함께 에로스를 하겠다라고 약속했으니 말일세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죠. 나는 순진하게도 무엇을 찬미하는 것은 진실을 말해야만 하고, 또한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 그중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선택해서 가장 그럴듯하게 배열해야 한다고 생각했네. 자, 소크라테스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을 말하는 거죠. 에로스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지 에로스를 뭔가 아름다운 어구나 표현으로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니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자, 그러나 이제 그것은 어떤 대상을 아름답게 찬미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찬미한다라고 하는 것은 찬미의 대상의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특성들을 갖다 붙이는 것. 갖다 붙이는 것 같구나. 니네들이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에로스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정말 아름다운 특성들, 위대한 특성들을 붙여다가 이렇게 수식하는 것이죠. 자, 그것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말이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거나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될 수 있다라면 뭐 서슴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은 우리가 저마다 에로스를 찬미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이지 실제로 찬미하는 것이 아니듯 말이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미하는 것처럼 보여져야 되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숙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 찬미한다는 건 뭐냐면 그 에로스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과 실제적인 것, 자, 이게 이제 플라톤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는 것과 아름다운 것 그 자체, 자,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과 좋은 것 그 자체, 자, 이거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 우리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으로부터 아름다운 그 자체로 가야 된다는 거, 또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으로부터 좋음 그 자체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파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파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진실을 말하는 것. 파레시아라고 하는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항상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무시무시한 수사술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무시무시한 또는 굉장히 능력이 탁월한 그런 웅변가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제 승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그 알레테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이거 옳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가 또는 옳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뭔가 찬사나 찬미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게 이제 뭐 세계관 싸움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어떤 대상 X에 대해서 그것을 굉장히 찬란하고 아름답고 자, 멋있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수식을 하고 그것들을 제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이제 그게 우리한테 힘들고 별로 유용성이 없고 우리에게 뭔가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런 어떤 두 가지 선택지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철학하는 것이 어떤 길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 파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에릭 시크마코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걸 또 이 초반부에서 지금 하나의 이제 문제 제기로서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는 계속 이 파레시아 진실만을 말하다가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그리스 사람들이 계속 델로스 동맹 이후에 뭔가 이제 흥청망청 살고 소피스트들이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이제 변론에서 이기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식민지 건설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들 노략질이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진실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애들 자꾸 이제 추방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제거를 하는 상황이 이제 BC 5세기형의 상황이었었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이 향연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철학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진정한 형태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이 첫 단계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첫 단계는 바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신체적인 접촉, 이런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생식세포 DNA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상식들, 또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어떤 원리들, 이런 것들을 좀 뒤집거나 아니면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동성애가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아까도 이제 그 교육적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뭐 사회적인 관습이고 뭐 전통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지되고 있는 하나의 제도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그게 왜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 역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지혜든지 덕이든지 이 정신적인 가치들은 절대로 육체적인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는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또 이 작품에서는 이제 던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또 다른 발표를 좀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죠.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예.